머리말, 인생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집에 머물며 살아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순간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잔, 사랑했던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홀로 남겨진 삶. 정순 씨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았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하면 모든 게 따뜻하고 든든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점심이면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주었으며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로에게 기대어 웃었다. 남편은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거칠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둘은 밤을 새우며 울고 웃었다. 첫 아들 산철이가 태어났을 땐 남편이 기뻐하며 아이를 안아들었고 딸 산이가 태어났을 땐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먹였다.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흰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쁜 하루 속에서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다. 가게에서 장사가 끝나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눠 먹었다. 남편은 늘 농담을 던지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여보, 괜찮아?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남편은 조용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 앉아 남편이 수술을 받는 동안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여보, 제발 사라져. 나 혼자 남겨두지 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병원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점점 바빠졌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세상이 낯설고 무서웠다. 함께 걸었던 길, 함께 앉아 밥을 먹었던 자리, 함께 웃던 순간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병원비와 잔례비를 갚아야 했고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모아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월세도 내기 어려워졌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더 이상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때 아들 산철이가 찾아왔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요. 그녀는 망설였다. 평생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아들의 집이라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외롭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잠시만 신세를 질게. 그녀는 몰랐다. 그것이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 잔, 자식들의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존재. 처음에는 다 괜찮았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 따뜻했다. 아들 산철은 늘 바빴지만 그래도 퇴근 후엔 엄마, 적응만 안 하세요? 하고 물어봐 주었고, 며느리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손주 민국이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 하고 반갑게 달려와 앉았다. 집은 넓었고 깨끗했고 따뜻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따로 마련된 방은 없었고 거실 한쪽에 작은 침구를 깔고 생활해야 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불을 끄고 움직여야 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이따금씩 민국이가 방에서 나와 그녀를 보고 놀랄 때도 있었다. 할머니, 예, 거기 계세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그냥 잠이 안 와서 라고 둘러댔다. 주방에서도 조심스러워졌다. 처음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말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세요 라며 반찬을 따로 주었다. 처음에는 신경 써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그녀가 집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은 그릇을 닦으려다가 며느리가 서둘러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그런 건 제가 할 테니까 그냥 계세요. 그 말이 어쩐지 차갑게 들렸다. 티도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오래된 역사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다. 하지만 저녁이면 며느리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민국이 공부할 시간이니까라며 채널을 돌렸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거실에서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되었다. 어머니, 거실에서 잠을 주무시니 민국이가 불편해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그녀는 점점 작아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온 날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며느리와 선철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사실 우리도 힘들어. 그러게, 대출금도 많고 내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머니까지 우리가 책임지기는 솔직히 벅차.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가슴을 찌를 만큼 선명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들의 짐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갈 곳이 없어 찾아온 존재. 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그들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고, 그들의 입에서 직접 듣지 않으려고.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세잔, 거리로 내몰린 어머니. 그러나 희망은 가까이에 있었다. 집을 나와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아침이었지만 날씨는 쌀쌀했고 손끝이 시렸다. 작은 가방 하나, 거기에 몇 번 안 되는 옷과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전부였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겨졌다.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뭐가 달라지나.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칠 때 사람들이 둔줄하게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두들 목적지가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그런데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 공원을 지날 때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익숙한 얼굴 같았다. 몇 걸음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봤다. 혹시 김 사장님 아니세요? 노인은 신문을 내리고 그녀를 보더니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정순 씨?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 어떻게 지내? 김 사장님,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하던 시절 같은 골목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분이었다. 몇 년 전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마주치다니.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다 말할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오래 만날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김 사장님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그녀는 순간 목이 메었다. 누군가에게서 밥을 먹었냐는 질문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김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이야기나 좀 하고. 거절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냥 따라갔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앉았다. 김 사장님은 따뜻한 순댓국 2그릇을 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끈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이고, 이걸 왜 울어? 김 사장님이 담아나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따뜻해서요. 한 숟갈 떠먹었다. 속이 따뜻해졌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인지 모르겠다. 그동안은 그냥 대충 싸구려 딴으로 끼니를 때웠으니까. 김 사장님은 천천히 국을 먹으면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요즘 어디서 지내는데?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솔직히 말했다. 갈 곳 없어요. 김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절에서 지내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절이요? 시골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왔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근데 거기 스님들이 너무 좋더라고. 밥도 주고 밤도 있고 힘든 사람들 많이 받아줘. 정순 씨도 한번 가볼래? 절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밥을 먹을 곳이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볼게요. 그렇게 그녀의 발걸음은 또 한 번 새로운 길로 향했다. 내장, 사찰에서 찾은 평온과 새로운 시작. 사찰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바람소리,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김 사장님이 앞장서서 그녀를 안내했다. 넓지 않은 마당 한켠에서는 스님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스님, 인사드리세요. 여기 제 오랜 지인이에요.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대요.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이는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스님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힘든 여정을 하셨겠네요.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녀는 머뭇거렸지만 김 사장님이 등을 살짝 떠밀었다. 괜찮아. 그냥 앉아서 이야기라도 들어봐.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향이 퍼지고 있었다. 반석이 놓인 작은 방에 앉자 스님은 따뜻한 차를 내었다. 그녀는 손에 찻잔을 감싸 쥐었다. 차의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스며들어 오는 느낌이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에 지쳐 오기도 하고 길을 잃어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찾아 오기도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그냥 갈 곳이 없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는 멈춰서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녀는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멈춰서서 쉰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게를 위해.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누웠다. 얇지만 깨끗한 이부자리,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 낯선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했다. 소박한 닭과 나물 반찬, 된장국이었지만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그동안은 허겁지겁 먹거나 대침 때웠는데 오랜만에 천천히 음식을 식으며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마단을 쓸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다시 흩날려도 다시 한번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날 저녁 스님이 그녀에게 물었다. 마단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낙엽이 계속 떨어지나 싶었어요. 아무리 쓸어도 다시 쌓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쓰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스님은 빙글 웃었다. 인생도 그렇지요. 아무리 치워도 다시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쓸어낸다는 행동 자체이지요. 그게 곧 마음을 닫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가만히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깨달음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을 떠올리며 울지 않았다. 5잔, 인생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깨달음. 절에서의 생활은 조용했다. 새벽에는 종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아침 공양을 마치면 마단을 쓸고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날들과 달리 여기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어느 날 절에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스님 앞에 앉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길을 잃고 갈 곳이 없던 그날의 자신이. 그녀는 천천히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젊은 여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요. 나도 언젠가 당신처럼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아무리 버려진 것 같은 삶이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길이 있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 차를 보세요. 끓는 물을 만나야 비로소 향을 내죠. 우리 삶도 그래요. 가장 뜨거운 순간이 지나야 진짜 내면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여인은 눈물을 닦았다. 저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참 밝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여보, 이제는 나도 알 것 같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찾던 삶의 의미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순 씨처럼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희망을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별표 구독 별표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